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일단 중요한 건요. 윤석열 이야기는 있다가 하고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 이낙연이 24%예요. 이낙연 전 총리가 24%인데 황교안이 9%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차기 대선 벌써 얘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보수 쪽은 이 지도자라고 하는 구심점을 잃어가는 거죠.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이면에는 사실은 국무총리였다는 그 허울 좋은 명분 때문에 보수의 어떤 그 문재인 정부의 이 집권 연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황교안 대세론이라는 게 퍼지면서 한때 이낙연 총리를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자릿수 나온 거야. 황교안의 몰락이고 국민들은 황교안에게 상당 부분 실망하고 있다. 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안철수 4%, 이재명 지사 3%, 박원순 시장, 홍준표 전 대표 2%. 뭐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 이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문제는 윤석열 현 검찰총장께서요 1%인데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은 갤럽이 여론조사를 할 때 보통 갤럽은 이제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직접 묻는 경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객관식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1번 누구, 2번 누구가 안 하고 직접 말을 하겠어요. 주관식으로. 그랬더니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1%가 나오더라. 드디어 대권 주자 바늘에 올라가신 우리 윤석열 총장님 어쩐지 신년사를 맛깔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잠깐 보면 겉으로 보면 이낙연 때문에 이게 이제 진보 또는 민주 세력들한테 좀 달콤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저도 2천만 원짜리 전공로 있을 때 이 기계를 샀어요. 디지털 기계 8망짜리 8개 동시에 나가는데 이게 한 2천만 원 가거든요. 그리고 그 저기 수에 45원에서 80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설계 과정이 있거든요. 설계 과정에 주관식으로 할 거냐 객관식으로 할 거냐의 문제 있고 이미 답을 내놓고 또는 추론을 해놓고 그거를 여론조사를 돌리거든요. 근데 그리고 옛날에 강북에서도 제가 한번 그 민주노동당 시절에 우리가 이 기계를 샀어요. 중고를 한 500만 원 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아날로그인데 그 방식으로 사서 저도 이제 이 아마추어지만 설문을 기획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기획은 최근에 벌어지는 그러니까 메신저 공격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 유시민 장관은 그러니까 무작정 2,000명 정도에게 너 다음 대통령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게 자체가 현 대통령을 레임덕에 지금 몰려고 하는 프레임이 첫째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메신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유시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넣으면 안 되거든요. 본인이 분명히 빼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주관식에 나왔다 하더라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메신저가 기준이 되는 100만이 넘는 메신저가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총장이 나오겠지. 이 총장이 나오는데 이 총장을 넣으면 이 총장이 지금 잘하고 있나 보다 이런 메시지를 이 여론조사에 던지기 위한 고도의 1차란 말입니다. 최근에 조국 장관의 메신저, 그러니까 메신저 측면에서 보면 메신저 이론에서 보면 그러니까 조국 죽여나갔지. 유시민이 계속 공격하고 있죠. 진중권이. 그다음에 지금 김어준이 공격되고 있죠. 그러니까 진보 민주 세력들의 핵심 빅마우스들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설계된 여론조사다. 근데 조금 그 부분을 다르게 봐야 될 게 이게 지금 위에 나온 게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바꿨다는 거기 때문에 미리 그 문항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선택지를. 그러니까 안 줬는데 주관식인데 이렇게 말하면 유추를 한다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겠구나. 미리 유추를 추론을 한다고. 추론을 하는 데서 유시민과 당연히 윤 총장이 나오게 돼 있어. 추론해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넣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넣을 수 없는 거죠. 아니지. 주관식이기 때문에 응답자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정치인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본인이 유시민 해놓고 본인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퍼센트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윤 총장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이렇게 넣었어야 된단 말이지. 아니 어차피 여기 보면 49%가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51%밖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뜨겁게 붙으면 어떡해. 문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직이었던 국무총리
요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아니 거지. 정무직하고 늘공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잠깐 여기서 벌써 우기면은 앞으로 우기는 게 그래. 아니야. 우기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자, 어쨌든 재밌는 현상이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거예요. 또 이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는 차원이라고 하면 윤석열이 대선 주자로 부상을 하면 황교안의 입지도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 근데 문제는요. 지금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이 나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조국 장관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오늘 조국 장관의 페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방송 직전에 조국 장관이 올리신 페북인데 글씨가 깨알 같아 잘 안 보이시죠? 좀 나눠서 한번 올려드려 보네요. 자, 그냥 읽어드릴게요. 작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은 서울 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 수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합니다. 다음에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합니다. 장관 재직 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자신을 방어할 것입니다.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그 허구성을 밝힐 것입니다.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페북을 썼는데요. 내용이 좀 가슴이 찡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재수 관련한 그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직권남용으로 감찰 종료를 감찰 무마 또는 중단으로 만들어서 지금 오늘 동부지검이 조국 장관을 기소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조금 찡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 페북을 보면은 이제 좀 힘을 내시고 당당하게 맞서시겠다 이런 모습도 보이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기분 좋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그 자기 목소리를 낸 어찌 보면 그 제가 인지하는 첫 번째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길게 글을 쓴 지금까지 계속 침묵 모드. 왜냐면은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에서 자기의 그 무죄를 입증하겠다 이런 취지였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네, 이제 언론에 이제 필요하면 뭐 인터뷰도 하겠다. 왜냐면 그 추미애 장관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처럼 부당하게 할 경우에 검찰이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의 변화가 좀 있을 거라는 기대하에 이런 그 자기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글을 보면 우리가 이제 크게 느껴야 될 건 뭐냐면 검찰이 이 사람의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범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 유죄를 받는다면 통치행위 전체를 유죄로 만들 수가 있는 전례 없는 사건이라고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 고난 범위 내에서 중단하거나 스톱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배배 명문화가 없거나 징계 양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청와대는 법률 행위와 정치 행위가 같이 공존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모조리 다 공무원의 시각으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청와대를 모두 다 정치적인 관계로 규정하기도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법률이 공존하는 곳이 청와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늘공과 어공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법률이나 이하 법령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놨다면 그것은 법으로의 잣대로 들이댄다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잣대를 과거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때 들이댔다면 전부 다 그 관료들은 다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 들여다보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한 사람의 메신저를
신뢰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것, 그리고 가족을 완전히 해체 수준까지 가버리게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라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황교안과 윤석열의 공통점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황교안은요 세월호 유가족 등 포함해가지고 박근혜 때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절대 안티를 너무 많이 만들었거든.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지만 사실 이 민주 촛불 세력에 대한 배신감에 막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것처럼 그런 절대 안티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정치적으로 크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긴 해도 절대적으로 싫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그래도 싫어하긴 하지만 상대편이니까 싫어하지만 절대적으로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황교안이나 윤석열은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 몰라도 네가 안 되게 하는 건 내가 앞장설 거야 하는 그런 감정들이 좀 있는 대상들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건 지금 조국 장관이 지금 페이스북에서 썼던 글 내용처럼 적극적으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뭐 지금 뭐 어쩌니 저쩌니 논란이 있긴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조국 장관의 결백함과 무고함을 다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저는 지금 숨어 계시지 말고 당당하게 나오시기를 자 부탁을 드리고, 지금 오늘 페북을 보니까 나 적극적으로 할 거야, 지금부터 싸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